네, 대선일이 이제 불과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대응 방안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는데요. 네,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남국 변호사, 강현재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3D 프린터 발음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 3D 프린터를 3D로 읽은 것을 김종인 후보가 지적을 하면서 불씨가 커진 건데 이번 논란 좀 어떻게 보시나요? SNS에서 최적화된 네거티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인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3D하고 3D 차이를 아냐 그랬더니 의아하게 이렇게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3D 뒤에는 프린터가 와야 하는 거고 3D에는 업종이 와야 하는 거 아니냐. 고등학생 아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아주 단순하고 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 논쟁의 본질적으로 이렇게 세대 차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익숙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아들 얘기가 확실히 맞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대표 후보죠 지금은 얘기를 하기를 국정 책임자의 무능은 죄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국정 책임자의 무능으로까지 확전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응하는 방식은 확실히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재인 후보가 이걸 그냥 넘겼으면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게 최고고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걸 홍길동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피해 간다고 할까 아니면은 좀 그런 대응을 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그 주변에 본인도 문제지만 주변의 전문가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선 후보면은 끊임없이 독해를 하면서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네. 그럼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그게 체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3D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대응하는 방식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게 참모들로서는 합당한 대응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못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논쟁을 자초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물론 국민의당 소속이긴 하지만 문재인 후보께서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로 읽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공감이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IT 쪽의 문외한이고 그리고 3하고 D를 보면은 3D 업종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의 본질은 그러니까 3D를 3D로 읽었다라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 이제 3D 프린터와 관련된 어떤 설명을 하는 영상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누군가 이렇게 강의나 설명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분이 지금 하는 말이 완전히 자신의 자신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열정적으로 막힘없이 설명하는 느낌과 뭔가 잘 모르는데 또 주어진 글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은 이게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느낌으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문제의 본질이 문재인 후보께서 정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제대로 자신의 공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철학이라든가 그 정책에 대한 이해를 판단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정보통신 학회라든가 이런 곳에 간사를 맡고 있는데 전문가들 또 외국의 어떤 용어를 부르는 데 통일된 용어가 있긴 하지만 또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표현 방법에 따라서 한글 표기 방법으로 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3D 프린트를 3D 프린트라 읽었다고 해서 과연 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준비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엔 좀 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대응 방법과 관련해서도 이제 사실은 이제 내가 무슨 홍길동이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기보다는 영어인데 우리가 영어를 한글화해서 읽을 수가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길동이라는 그런 해악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서 가볍게 웃어 넘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논란거리가 되지가 않는 것이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어떤 이해라든가 아니면 또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정책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 그 부분을 판단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 표현 하나를 가지고 모른다라고
치부하는 것 자체가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후보자들 간의 어떤 공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렇게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좀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여기에서 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게 맞아요. 이게 양쪽의 그 주장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금 준비된 대통령이란 그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던 문재인 대표가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바로메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표현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를 대처하는 걸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준비를 많이 해야 해요. 그 토론을 멀리한다, 피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토론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진짜 체화가 돼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좀 많은 토론을 하고 전문가들을 활용해야죠. 그 많은 인재풀을 따로 놀게 하지 말고 지금은 충분히 활용하고 조언을 듣고 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좀 네. 던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분 모두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씩 다르신데 어찌됐든 이게 네거티브 공방이라는 점에서는 좀 공통된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폭 찻대기 논란이 이어서 지금 신천지 의혹까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안희정 후보랑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좀 표심이 많이 이동했다는 지금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지층 표심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네거티브 공방전이 아니면 이런 의혹들이 어떻게 네, 저는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저희의 희망 사항일 수 있지만 네. 이런 안철수 조폭이라든지 안철수 신천지 이런 것은 저는 표심에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오히려 너무 진흙탕처럼 보일 수도 있는 소위 말해서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후보가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로 부르는 정도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거 가지고 뭐 그럴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에서 예. 이 안철수 조폭, 안철수 신천지 이렇게 포탈에서 엄청 동시간대로 검색을 막 해가지고 검색어 순위로 올려놓고는 마치 대단한 의혹이고 논란거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조폭이었던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는 사람과 단체 사진을 하나 찍는 중에 안철수 후보가 있었고 신천지와 관련된 듯한 행사 속에서 안철수가 사진을 찍은 게 있고 이것만으로 무슨 안철수 조폭, 안철수 신천지가 의혹거리 자체가 안 되잖아요. 저는 문재인 후보 측이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굉장히 불필요하고 수준 낮은 이제 네거티브는 지양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문재인 후보 측에도 예를 들어 이 사진과 관련돼서 무슨 조폭에 연루됐다는 등 신천지와 연루됐다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좀 묻고 싶어요. 정말 안철수라는 사람이 조폭이나 신천지와 뭔가 관련되고 연루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지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얼토당토 없는 얘기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거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인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앉아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수많은 판단 자료 중에서도 취사 선택이 되고 또 이것이 정말 어떤 진정한 검증의 의혹인지 아니면은 사람에게 그냥 진흙을 뿌려가지고 흠집을 내고 더럽히려는 시도인지를 저는 분명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안철수 조폭, 찻대기, 신천지 이 세 가지인데요. 사실은 이제 안철수 조폭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조폭과 이제 사진을 찍었다라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안철수 후보가 뭐 조폭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근거 없는 조금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찻대기와 신천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안철수 후보가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나 지시를 했다라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이 분명하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찻대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의 국장이 실제 당직을 맡고 있는 분이 17대의 렌터카를 빌려가지고 후보자들을 그 투표하는 투표장까지 실어 날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위반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당이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됐다.
한다라고 하면 국민의당은 결국에는 집권 여당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위법과 불법에 대한 어떤 책임을 국민의당이 지어야 한다면 그 국민의당의 후보인 안철수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신천지와 관련해서도 물론 이제 이게 아직은 의혹 수준에 불과를 하지만 이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이 상대방의 어떤 자유한국당의 후보라든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 내부에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강릉시당에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고요. 또 실제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시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신천지에 뭐 다닌 적은 없지만 아내가 잠깐 신천지에 다닌 적은 있다라고 또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있는 점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안철수 조폭과 나머지 어떤 찻대기와 뭐 신천지를 똑같은 어떤 네거티브, 근거 없는 네거티브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의혹은 분명하게 밝혀서 국민의당이 책임질 부분은 확실하게 해명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신천지 문제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는 어쨌든 문재인 후보고 안철수 후보이지 우리 당 안에 시의원에 당원에 이렇게까지 들어가면은 민주당의 시의원, 구의원, 당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만 명인데 그 안에 누가 조폭이셨고 누가 신천지와 관련된 걸 따지고 들어가면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검증을 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고 그거는 대통령이라는 중대한 자리를 뽑는 선거에서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 신천지를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뭐 천지일보라고 천지일보라는 사이트도 신천지에서 뭐 하는 사이트인지 모르겠지만 그 천지일보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응원합니다라는 배너 광고가 뜨고 있어요. 이런 것부터 해서 그리고 신천지를 제가 떠올려 보니까 제일 먼저 최근에 나온 것은 반기문과 신천지였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도 반기문 총장께서 귀국하기도 전에 유력한 대선 후보일 때였는데 또 어떤 분이 반기문 그 사람이 신천지랑 의혹이 있어 그러면서 반기문 총장께서 신천지 행사로 보이는 사진을 찍은 그 한 장을 올려놓고는 반기문 신천지 막 이랬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게 시작이 돼서 온갖 그 사실이 아닌 네거티브 검증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의혹 제기 이런 것들로 흠집이 내면서 반기문 총장도 사실 사퇴하면서 그런 비슷한 취지의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어느 후보건 어느 캠프건 따질 것 없이 서로가 좀 더 엄중하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서로 다툴 수 있고 또 국민들께 알려질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신천지 부분은 이렇게 가족들 모임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종교하고 정치 얘기라고 해요. 그건 신념과 관련되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단의 문제가 거론이 되면은 그거는 진짜 그 사생결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신천지 아까 반기문 그 총장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그때부터 계속 정치권에 줄을 대려고 하는 그룹이에요. 그런 면에서 신천지하고 무슨 특정한 정치 세력의 커넥션을 입증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결국 보수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민주당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공격의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된다. 결국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하는 게 기독교가 굉장히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수 지정을 좀 갈라놓고 이렇게 좀 그 예봉을 좀 무디게 하고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천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치권과 연결시키는 건 신천지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지율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지금 준비돼 있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지난주 갤럽 조사와 비교해봐도 지금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좁아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수치라면 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양강구도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양강구도는 그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보시다시피 이제 접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변화나 보수층의 또 그 표심이 견고하게 모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국은 박빙이고 접전인데 끝까지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선거는 이미 됐다라고 봅니다.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사실은 양강구도가 이루어졌다.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지지층을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안철수 후보가 뭐 후보자로 당선이 되기 전까지는 10% 초반 정도의 어떤 지지율을 머무르다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경선이 끝난 이후에 후보 선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에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지지층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를 했다가 황교안 권한대행을 지지를 했다가 또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다가 이제 안철수 후보로 오게 된 건데요. 지금 이제 상당 부분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을 보게 되면 보수 지지층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인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의 어떤 딜레마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국민들도 딜레마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딜레마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불과 이제 4년 전에 2012년도 대선을 생각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청장년층, 진보 지지층의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철학 비전을 보게 되면 진보적인 어떤 스탠스를 띠는 그런 이야기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지지층이 보수 지지층이 주요한 지지층으로 되고 또 당선을 위해서는 보수 지지층과 중도 지지층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용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중요를 하지만 국가의 굉장히 어떤 스탠스나 이런 거는 굉장히 진중하고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신중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를 보게 되면 지난 이제 12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다가 가장 최근에는 사면을 물론 사면과 관련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면을 염두에 둔 어떤 그런 발언을 한 것. 그다음에 또 사드와 관련해서도 사드는 반드시 철회돼야 된다, 재검토돼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다가 불과 이제 4월 6일 날 국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반대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면서 국가의 어떤 주요 정책 사항과 관련해서 조금 변화된, 그러니까 이유 없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약간 혼란을 겪고 과연 안철수 후보가 집권을 했을 때 어떤 정치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딜레마를 좀 가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말씀해 주시죠.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박근혜 정권 때 탄핵 얘기를 강하게 처음부터 하지를 못했고 심지어 문재인 후보도 명예로운 퇴진을 얘기했을 정도였기 때문에 각 당에서 뭐 외연 확장을 위해 중도 표심이든 보수 표심이든 진보 표심이든 이런 표심을 좀 염두에 두고 일관되지 못한 스탠스를 하는 거는 서로 간에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보수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TK의 민심이 있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보수 표심이 정말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가 정확하게 중도이고 또 보수이기까지 하다라고 생각해서 안철수 후보가 너무 좋아서 지지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당이지만 저도 TK인데 이 TK 분들의 표심은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를 원치 않는다가 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지금 이 선거에서는 비록 보수라고 보기에는 좀 불안하지만 안철수 후보에게 전략적 투표를 하겠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은 잘못이고 처벌됐건 처벌되는 게 맞고 지금 이 국면은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까지 우리가 수긍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대감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만큼은 다시 냉정을 찾고 전략적 판단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께서도 사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금까지 조금 진보 진영, 중도 진보인지 중도인지를 조금 헷갈리게 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라든지 입장을 좀 정리를 하고 또 중도 보수, 범중도 보수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신뢰를 보여주는 행보와 어떤 제안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좀 범보수 진영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양강구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의 고심한 듯한 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물론 뭐 두 분 다 두 후보 다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낮은 지지율이 계속되고 또 통합 여론이 높아지면 어떤 전략적 선택의 가능성 이 부분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TK 뭐 보수 진영 민심이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 인식은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인데 결국은 홍준표 지사가 뭐 그 어떤 조사에 보면은 뭐 이렇게 뒤지는 그런 조사도 나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보수 진영이 지금은 대체적으로 관망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보하고 중도 이쪽 그룹에서 이니셔티브를 잡고 가는데 항상 주역이었던 보수가 이선에 물러나 있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균형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유인을 할 것이냐. 결국 이렇게 야당으로서 그 보수 진영이 야당으로서 어떻게 자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표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표 방지 심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둘 중에 양강이라고 하는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쪽 그 범보수 진영의 그 후보들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좀 참아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집권 경쟁력을 보여주든지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그렇지 않고 야당으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보여주든지 예.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둘이 갈라져 가지고는 그 다음에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합을 얘기를 하는데 통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대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금 계속 수사 중이고 뭐 재판을 들어갈 텐데 어찌됐든 거기에 대한 입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재판에서 결론이 나기 전에는 이게 뭐 합의를 이루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역시 좀 길게 보고 자기 주장들을 명확하게 하고 보수 그 유권자들에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야당으로서 어떻게 진보 정권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국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제 시간이 진짜 한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짧게 얘기 드릴게요. 지금 대선 후보 TV 토론에 완전히 이제 기존 방식과 달라지거든요. 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봤을 때 각 후보들에게 어떻게 유불리를 따져보시는지 짧게 좀 듣겠습니다. 예, 저는 국민의당에서는 후보 간의 유불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막상 해봐야 알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 토론 방식 자체가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환호하고 부디 이번 토론에서는 각 후보들마다 다 솔직하고 화끈한 어떤 그런 예. 토론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거는 국민들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부소장님이요. 제대로 준비된 후보에게 유리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세물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